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정말 유명한 책이죠. 글쓰기의 고전, 윌리엄 스트렁크 주니어의 영어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The Elements of Style. 네, 이게 단순히 영어 문법책이라기보다는 이메일부터 중요한 보고서, 심지어 SNS에 올리는 짧은 글까지 내 생각을 더 명확하고 힘있게 전달하는 법을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 책의 목표가 아주 명확하거든요. 평인한 영어 스타일의 핵심을 간결하게 보여주겠다.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도 명확하죠. 네, 오늘 저희는 이 책에서 청취자분의 글쓰기를 정말 당장 바꿔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규칙 몇 가지만 딱 뽑아내보려고 해요. 단순히 이거 하세요가 아니야. 그렇죠. 왜 이 규칙이 당신의 글을 더 좋게 만드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펼쳐보죠.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사실 약간 충격이었어요. 아, 왜요? 거의 1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철학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간결함, 명료함, 그리고 힘. 정말 그렇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책 서문에서부터 대놓고 말해요. 최고의 작가들은 때때로 이 규칙들을 무시한다. 하하,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이 반전 있는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나눠보기로 하고 일단은 그 강력한 규칙들부터 만나보시죠.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원칙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바로 11번 규칙, 능동태를 사용하라입니다. 이 부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책에 나온 예시가 보스턴에서의 첫 방문은 나에 의해 항상 기억될 것이다. 네, My first visit to Boston will always be remembered by me. 이거 읽으면 어딘가 좀 답답하고 문장이 늘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뭔가 좀 수동적이고. 근데 이걸 나는 보스턴에서의 첫 방문을 항상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I shall always remember my first visit to Boston. 훨씬 직접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나요? 바로 그거예요. 핵심은 늘동태가 수동태보다 더 직접적이고 활기차고 또 간결하다는 점이에요. 주체가 직접 행동을 하니까. 네, 문장의 주체가 행동을 직접 하게 만드니까 글의 생명력이 생기는 거죠. 독자 입장에서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한눈에 딱 들어오고요. 근데 가끔 보고서 같은 데서는 일부러 행위자를 좀 숨기려고 수동태를 쓰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아, 네, 있죠. 예를 들면 실수가 발생했습니다처럼요. 누가 잘못했는지 쏙 빼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바로 그 점 때문에 수동태가 비판받는 경우가 많아요. 책임을 회피하는 느낌? 맞아요. 그런 인상을 주니까요. 물론 행위자가 누구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거나 알 수 없을 때는 수동태가 유용할 수 있어요. 그의 지갑이 도난당했다처럼요. 누가 훔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지갑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청취자분께서 자신의 생각이나 분석을 전달하는 글에서는 능동태를 쓰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고 책임감 있는 글쓰기 방식이라고 이 책은 강조합니다. 확실히 그렇네요. 문장 자체가 약간 발뺌하는 듯한 인상을 줘요. 네, 심리적인 효과가 크죠. 이유가 더 명확해지는군요. 자, 능동태가 문장에 힘을 싣는 방법이라면 다음 규칙은 주장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기술에 가깝더라고요. 12번 규칙 말씀이시죠? 네, 긍정문으로 서술하라. 맞아요. 이것도 독자의 심리랑 깊은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이 아니다라는 정보보다 무엇이다라는 정보를 들었을 때 더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훨씬 직관적이군요. 네. 긍정문은 모호함이나 망설임을 피하고 주장을 아주 단호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그는 그다지 제 시간에 오는 편이 아니었다. 이렇게 쓰는 대신에 그는 보통 늦게 왔다.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죠. 의미는 사실상 같은데 후자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책에 나온 다른 예시를 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져요. 라틴어 공부가 그다지 쓸모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보다는 라틴어 공부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다. 네, 이게 훨씬 단정적이고 명확하게 들리죠. 불필요한 낯을 제거하면 주장이 훨씬 선명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부정적인 표현은 종종 글을 약하고 좀 우회적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13번 규칙을 읽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떤 거요? 불필요한 단어는 생략하라. Omit needless words. 가장 유명한 규칙이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막상 제 글을 다시 보니까 더 fact that 같은 군더더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하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 규칙이 활기찬 글은 간결하다라는 명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책에서 든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림에 불필요한 선이 없어야 하고 기계에 불필요한 부품이 없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문장에는 불필요한 단어가, 단락에는 불필요한 문장이 없어야 한다. 모든 단어가 자기 몫을 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규칙이야말로 청취자분께서 매일 쓰는 이메일이나 업무 보고에서 가장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정확해요.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the question as to whether, 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 같은 표현을 쓰는데 그냥 whether라고 하면 충분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또 he's a man who, 뭐뭐 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그냥 he로 줄일 수 있죠. 특히 책에서 거의 공공의 적처럼 지목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the fact that, 네, the fact that. owing to the fact that, 뭐뭐라는 사실 때문에는 그냥 since나 because로 바꾸면 문장이 훨씬 깔끔해지죠. 이런 작은 차이가 쌓여서 읽는 사람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 원칙을 적용했을 때 글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하는지 보여주는 예시가 정말 압권이었어요. 맥베스 이야기. 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대한 55단어짜리 설명을 26단어로 줄이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군더더기가 많은 원문입니다. 네. 맥베스는 매우 야심에 찬 인물이었다. 이로 인해 그는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기를 원하게 되었다. 마녀들은 그의 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스코틀랜드의 왕은 던컨이었다. 아내의 격려를 받은 맥베스는 던컨을 살해했다. 그리하여 그는 던컨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다. 사실관계는 알겠는데 문장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죠. 맞아요. 사건의 연결고리가 좀 약하게 느껴져요. 평면적이고 지루하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네. 아내의 격려를 받은 맥베스는 던컨을 살해하고 그의 자리를 차지하여 스코틀랜드의 왕이 됨으로써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마녀들의 예언을 실현했다. 와. 정말 다르지 않나요? 여러 문장으로 흩어져 있던 정보가 하나의 유기적인 문장으로 합쳐지면서 훨씬 더 극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줘요. 맞아요. 불필요한 단어랑 문장을 제거하니까 사건의 인과관계, 그리고 이 인물의 동기가 훨씬 선명하게 드러나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게 바로 간결함의 힘이에요. 짧아졌는데 정보량은 오히려 더 풍부해진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원칙들을 알고 나니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수들을 짚어보고 싶어져요. 책의 5장, 흔히 잘못 사용되는 단어와 표현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정말 실용적인 팁이 많았어요. 리터럴리 얘기가 나오겠군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괴로운 단어 오용 사례 중 하나예요.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라고 할 때마다 제 머리가 정말 터질 것 같죠. 하하, 공감합니다. 책에서도 문자 그대로 피로에 지쳐 죽을 지경이었다처럼 과장을 위해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죠. 네, 그럴 땐 그냥 피로에 지쳐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almost dead with fatigue 정도로 쓰라고 제안하고요. 리터럴리라는 단어의 진짜 힘은 이건 비유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데서 나오는데 이걸 과장을 위해 남용하면 단어가 가진 고유한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셈이죠. 또 하나, 보고서 쓸 때 정말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less와 fewer의 혼동이에요. 아, 이거 헷갈리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less는 양, fewer는 수를 나타내요. 셀 수 없는 것에는 less, 셀 수 있는 것에는 fewer. 물은 less, 사과는 fewer.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We had less customer complaints this quarter. 이번 분기에는 고객 불만이 더 적었다는 틀린 표현이에요. 불만 건수는 하나, 둘, 셀 수 있으니까. We had fewer customer complaints가 맞는 거군요. 네. 반면에 물이나 설탕처럼 셀 수 없는 양을 말할 때는 less water, less sugar라고 하는 거고요. 아, 그 예시 정말 와닿네요. 비즈니스 글쓰기에서 정확성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이제 단어를 넘어서 문장 전체의 구조로 눈을 돌려볼 시간인 것 같아요. 18번째 규칙 말씀이시군요. 네.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문장의 끝에 두라. 이거 정말 유용한 조언이었어요. 우리가 말할 때도 중요한 결론은 마지막에 딱 던지잖아요. 정확해요. 문장에서 독자의 시선과 생각이 가장 오래 머무는 위치가 시작과 끝이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 문장의 끝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배치하면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문장의 여운을 만들 수 있죠. 책에 나온 예시를 보면 그 효과가 확실히 느껴져요.
인류는 그 이후로 다른 많은 면에서는 발전했지만 강인함에 있어서는 거의 발전하지 못했다. 이 문장도 나쁘진 않은데? 어순을 조금만 바꾸면 훨씬 극적인 효과가 나죠. 맞아요. 어떻게 바꾸죠? 이렇게요. 인류는 그 이후로 다른 많은 면에서는 발전했지만 강인함에 있어서는 거의 발전하지 못했다. Humanity, since that time, has advanced in many other ways, but it has hardly advanced in fortitude. 네, 이렇게 강조할 단어 fortitude, 즉 강인함을 맨 끝으로 보내는 순간 문장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달라져요. 마지막 단어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되네요. 그렇죠. 청취자분께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나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기법을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일 거예요. 글 전체의 구성에 대한 조언도 빼놓을 수 없죠. 구던 규칙, 단락을 글 구성의 단위로 삼아라. 각 주제마다 하나의 단락을 할애하라. 아, 기본 중에 기본? 네, 근데 저도 가끔 급하게 쓰다 보면 한 단락에 너무 많은 얘기를 우겨 넣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하는 실수예요. 책에서는 단락이 바뀔 때마다 독자에게 자,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라는 친절한 신호를 주는 것과 같다고 설명해요. 독자를 위한 배려군요. 네, 독자가 길을 잃지 않고 내용을 쉽게 따라오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방법이죠. 결국 한 단락에는 하나의 중심 생각만 담는다. 이것만 기억해도 글의 명료성이 크게 향상될 겁니다. 오늘 영어 글쓰기의 기본에서 정말 강력한 핵심들을 제대로 뽑아본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죠. 첫째, 능동태를 사용해서 글의 힘과 생기를 불어넣고, 둘째, 긍정문으로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하고, 셋째, 불필요한 단어는 과감히 생략해서 군더더기를 없애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문장의 끝에 배치해서 독자의 마음에 확실한 도장을 찍으라는 것. 바로 그거였죠.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언급했던 그 중요한 반전,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해요. 아, 규칙은 깨려고 인두 것이다. 하하,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눈 것들은 깨트릴 수 없는 법칙이 아니라 유용한 지침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최고의 작가들은 더 나은 문학적, 수사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할 때 이 규칙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을 단순한 문법책이 아니라 글쓰기 철학서로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규칙을 깨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규칙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기본기를 완벽히 숙달해야만 언제, 어떻게 변주를 주어야 할지 알 수 있는 법이니까요. 무작정 규칙을 어기는 것과 의도를 가지고 규칙을 깨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네, 이 책은 명료함과 간결함을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하지만 여기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던져드리고 싶네요. 네? 청취자분께서 가장 좋아하는 작가나 연설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이 항상 이 책의 규칙들을 칼같이 지키나요? 어쩌면 시적인 표현이나 감정적인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문장을 길게 늘어뜨리거나 어떤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수동태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표현으로 더 깊은 여운을 남길 때도 있지 않나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 규칙들을 깰 때 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어쩌면 글쓰기 스타일의 궁극적인 경지는 규칙을 따르는 법뿐만 아니라 언제 그리고 왜 그 규칙을 깨야 하는지 아는 것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